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야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당장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하면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우한 폐렴 사태의 확산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인들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스스로 변명을 했죠. 여기 이제 말 중에서 역시 초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건 뭐냐면 알고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초기에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입국을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을까? 2월 4일 우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만 봉쇄를 했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도 여기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완전히 봉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진 여부를 알지 못하고,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의료진들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완전히 차단을 하는 길만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 내에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러한 근거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보게 하면은 초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도 안 했다 하는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29일 하루 확진자가 813명이 늘었습니다. 오전에 594명, 오후에 219명. 지금은 총 3,150명이죠. 그리고 26일 날 1,000명을 넘어서고 28일 날 2,000명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또 이 3,000명으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40일 만에 지금 3,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지금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 국내의 의료 전문가들도 이 중국 봉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지금 숫자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JP 모간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 팀이 있죠. 그래서 그걸 중국의 우한 폐렴 속도에 비추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 이 확산 속도를 그 모델에 넣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평가가 뭐냐면은 사장님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0일 날 한국의 우한 폐렴 사태가 이 최정점에 이루어서 그 숫자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끊기지 않고 이 추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29일 날 지금 한 달 만에 3,000명을 넘어섰으니까 그 JP 모간의 그 평가대로 1만 명은 3월 20일 전에 훨씬 넘었을 것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JP 모간 보고서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 JP 모간을 보게 되면은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다른 전염병, 그것이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팀이 평가한 것이 그 예측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하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JP 모간이라는 그 팀의 평가가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다고 한다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한국 내에 있는 유수한 그 의사들, 그리고 방역 전문가들의 진단 예측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또 사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여기에 있는 유수한 의료 전문가들의 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날 백악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세상에 이런 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놓은 차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존스 호킨스 대학이 전 세계의 방역망, 의료 체계의 순위를 평가해 둔 것입니다. 존스 호킨스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것이죠. 워싱턴 옆에 바로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거기 차트에 보게 되면 그 차트가 이렇게 파란 줄로 쭉 이렇게 그어져서 그때 화면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1위가 미국이죠. 영국 이런 순서로 가다가 한국도 그 탑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JP 모간이 이러한 리스크 모델을 따라 가지고 그걸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이 존스 호킨스 대학이 평가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국민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다 대부분 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이 중국 사람들 이게 차단시키는 것이 실효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 지금 안 했다. 그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의료 방역 전문가들의 과학적 주장을 완전히 깔아뭉갰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신념이 과학보다 훨씬 더 앞서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가 있죠. 1차 대전 직후에 대학에 가가지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두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념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도가 옳다고 믿고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막스 베버가 거기서 한 이야기는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가져오게 될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과 국가에게 오게 될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항상 고려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책임윤리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지금 막스 베버가 비판했던 신념윤리, 심정윤리에 지금 기초해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 논리,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신념, 이 윤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신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하는데 더 큰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조잡한 신념,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타락한 그 이데올로기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참 저 사람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죠. 그러나 그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혹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생각이 없는 행동은 없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금 중국인 입국 봉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행동,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과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고 신념이고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건 뭐냐 하는 얘기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과 이 중국이라는 관계를 운명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해가지고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한중관계에 적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볼 때부터 저건 정말 문제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만 초기에 논의가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지도자나 정치인이 미국 사람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논리라든지 주장을 내세우면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아주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죠. 그런데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지금 커다란 지금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중관계를 운명으로 보게 되니까 이건 말이죠, 국가 이익의 개념이 정발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북한에 가서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에 됐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러죠. 또 중국몽이라는 얘기를 또 하죠. 거기에 무슨 동참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국가 개념이 머릿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나름대로 대한민국보다는 이 중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이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중 운명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중국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역봉쇄를 하고 있죠. 지금 7개 성에서 말이죠, 한국인들을 철저하게 지금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이 29일 현재 71개국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훨씬 넘어선 것이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이 돼가지고 하나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립감을 그리고 공환증, 코리아 포비아를 느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치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세계로부터 가장 지금 고립을 당하고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주변의 친지, 동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현장에서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완전히 선무당식의 이런 하나의 엉터리 생각이 말이죠, 완전히 국민을 완전히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고 국민 어떤 건강, 그리고 국민의 어떤 자존심, 국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어렵게 해가지고 경제력도 쌓아놓고 그걸 뒷받침을 해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얼마나 많이 지금 쌓았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사례가 여러분 뭡니까? 29일 날 한국의 비행기가 베트남을 가다가 베트남이 말이죠, 그 비행기를 착륙 못 시킨다고 돌아가라. 아니,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게 대한민국이 이런 수모를 당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건 전적으로 말이죠, 베트남도 문제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한국보다는 중국이란 국가 이익을 더 생각하니까 우리 지금 언론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조공체제처럼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오죠.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국제정치 체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 조공 체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비유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공체제하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근대 국제정치 체제하고는 그 질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공체제, 중화질서, 구한말에 우리가 봤던 그런 국제정치 질서에는 동맹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에 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으로 치면 패권 국가죠. 중국이 너무나 영토가 크고 그 다음에 힘도 크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말이죠. 주변 국가들이 거기에 복속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그런 국가의 운영에서는 자율성을 갖되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완전히 복속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공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무나 국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동맹 개념이 거기는 없는 겁니다. 세력 균형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조공체제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 국제 정치 질서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질서에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이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동맹관계도 성립이 되고 세력 균형도 추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국가가 이 패권을 장악한다, 다른 국가의 어떤 독립성을 빼앗으려고 한다, 침략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 패권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맹 국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걸 조공체제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서 한중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문맥의 에러다 이렇게 부릅니다. 컨텍스트 에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것의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동맹관계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중을 운명공동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은 이건 완전히 탈미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라면 몰라도 이런 이 초기의 어떤 그런 봉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걸 취하지 않은 것은 역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개별 관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중국인들의 그 봉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의 이 이후에 향후에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잘못된 선의가 항상 다른 국가가 우리에게도 선의로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국제 정치의 ABC도 전혀 모르는 그런 지금 이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고 심화가 되니까 지금에서야 그러한 어떤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전부 다 남북관계를 생명공동체다 이렇게 또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과거의 어떤 조공질서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근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게 완전히 이 반미고 탈미고 그 다음에 접북을 하겠다. 이러한 하나의 이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중국인들을 여기 입국시키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내놨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아주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비판적인 사고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아주 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만장일치적인 말이죠. 그런 지금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 다른 의견이라는 것은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런 지금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런 초기라면 몰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하자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에 덧붙여서 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독선 이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액턴 경이 한 이야기가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언론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어로 corrupt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부패가 아니고 우리가 타락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패라는 것은 타락의 큰 하나의 이 집합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수의 폭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당을 말이죠. 경시를 하죠. 야당을 야당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행사하는 이 권력은 좌파 독재 권력으로서 액턴경이 이야기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그건 말이죠. 더 이 유화적으로, 유하게 표현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이지, 이건 완전히 말이죠. 타락한 좌파 독재적인 사고이다. 왜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과학적 주장을 완전히 무시를 하죠? 그럼 그건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이 진리의 독점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권에 너무나 심각한 타락상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권력과 지식이 바로 결합되면서 그러한 사태에 대한 판단력이라 하는 그 진리, 그것을 권력이 독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이 대통령 좌파 독재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반대 세력을 뭐라고 몰았습니까? 적폐다 이렇게 몰았습니다. 그럼 적폐다, 적폐이다 아니라는 걸 판단하는 걸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 사태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그 세력의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자기가 합법성을 가장을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해온 이런 지금 타락한 절대 권력으로서의 좌파 독재, 이러한 것이 지금 우한 폐렴 사태를 초기에 다룰 때 바로 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전문가들의, 과학자들의 논리를 이 완전히 깡그리 뭉개고 자기가 말이죠. 정치적인 논리, 그게 만약에 진리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지금 그 파탄이 파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지금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건 이제 이 프랑스의 그 유명한 클로드 르포라고 하는 그 학자가 권력과 이런 진리, 지식의 독점이 갖고 오는 그 아주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제가 이제 곧 10만 명을 구독자 10만 명을 기념해서 정치학 고전 특강에 이 클로드 르포르의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력과 지식 혹은 진리가 독점되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서 가장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통해서 그 극점에 이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사회 구성을 완전히 깡그리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는 그런 지금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 의료 방역 전문가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행사하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기업, 그 다음에 예술, 의료, 그 다음에 학문, 언론 모든 분야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아주 권력자로서의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28일 야당 대표들과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초기하면 몰라도 분명히 이러한 중국인들을 초기에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그 다음에 국회 그리고 언론이 더욱더 파헤쳐 나가고 비판을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올바른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만 7천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2억 7,200만 명으로 세계 4위, GDP 1,315조 원으로 아세안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2, 3, 4위를 기록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GDP를 모두 합쳐야 비슷한 수준이죠.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를 높게 평가하고 서로 빨리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GDP가 이미 1,000조 원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5%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데다가 2009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을 때도 여전히 4.5%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건, 사모펀드 투자회사건, 국가건 관계없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대 수익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갖췄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보니 전 세계가 탐내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어느 국가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올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 127조 루피아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최근 군경 수뇌부 리더십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네시아는 방위 기술이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홀로는 국가를 지킬 만큼 강력한 전투기나 잠수함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현재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동시에 기술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자동차며 외식 문화 산업이며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을 거머쥐게 될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이 프랑스, 동유럽, 그리고 한국의 무기체계 구매를 평가했고 곧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 유력 주간 신문 라트리뷰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협력 사업을 때려치우고 프랑스 다쏘라는 회사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보도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을 내팽개치고 기술만 꿀꺽한 채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에게 충격적이겠죠. 프랑스 언론의 이러한 발표에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그건 단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 딱 잘라 말하며 프랑스의 희망을 담은 보도라고 전했고 방위사업청도 인도네시아가 최근 분담금 추가 지급을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초까지 K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지급하였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전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 능력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미세한 오류를 과장하고 왜곡 보도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돈을 주지 않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과 현실은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9년 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 1조 3천억 원을 지불하고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만들어달라 주문하였고, 지난해 4월에도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추가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립한 잠수함도 있는데요. 첨단 기술 터득을 통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성장을 그토록 갈망하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소원을 한국이 이뤄준 셈이죠. 잠수함 조립을 맡았던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 PAL의 부디만 사장은 약 10년 동안 한국이 기술을 전수해준 덕분이라고 말했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직접 군함을 시찰하며 잠수함을 만들면서 기술까지 전수받은 것은 좋은 협업 모델이라 전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국영조선소 PAL이 이미 한국의 잠수함 설계에 맞춤형으로 대형 공장을 건설하였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또한 한국으로부터 모든 기술을 교육받은 상태입니다. 즉 최근 잠수함을 12척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를 선택할 경우 공장을 새로 다시 지어야 하고 교육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받을 손실을 고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인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력과 최근 2조 원을 투자해 1년 만에 25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짓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두어 2026년에 449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앞지를 계획을 세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섬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세종시.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을 한국 세종시로 보내 교육받게 하기도 하였죠. 40조 원짜리 수도 이전 사업도 인도네시아가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던 일본 기업들 대신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한국을 발전 모델 국가로 생각한다 발표하였습니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진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일본이 협의를 먼저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가 원상복구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일관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에 응해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동시 발표 약속과 다르게 7, 8분경 늦게 발표했고, 한국이 먼저 WTO 제소도 정지하고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를 정비하겠다는 의향을 일본에 밝혀서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정급 협의를 하기로 했고,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 쪽에서 일본은 아무 양보도 한 것이 없다, 퍼펙트 승리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로 한국에 사과를 했다고 한국 정부는 주장을 했고, 일본은 부풀린 것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 한국에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 국내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냉정한 대응을 한다 뭐 이러면서 양국 간의 사과에 대한 것이 이슈로 떠오르다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문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협의나 사과를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냐고 따져볼 때 보는 사람의 입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국 정부 말보다 일본 말을 더 믿는 거냐? 일본이 또 뒤통수 치는 거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 언론, 일본 정부 입장에서 기사를 쓴다.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반응입니다만, 그럼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등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보면 될 테지만,
결과는 시간이 꽤 지나야 나올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정부 누구의 말이 맞냐는 진실 게임을 떠나서 외교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과연 잘한 것인가? 이것이 더 근본적으로 궁금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양국의 협의에 대해서 일본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의 인터뷰가 눈길을 끕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외교의 예술이었고 또 한국이 얻은 4가지 소득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외교의 전략이나 구도 측면에서 볼 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비즈니스에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링크시킨 한국의 노련함이라는 다쿠쇼크 대학 특임 교수인 다케사다 히데시와 니케이의 대담 형식의 기사입니다. 다케사다 교수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교관으로 36년간 근무한 인사로 최근까지 한국의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서도 교편을 잡았던 경력이 있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한국통이자 외교안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케사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설득을 받아들여 하는 수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었다는 견해는 틀렸으며 한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오히려 4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를 연관시키고 그것을 일본이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1월 22일 수출 규제에 관해 정책 대화를 재개하며 지소미아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를 발표한 날 오후 6시라는 같은 시간에 발표했다는 것을 듭니다. 한국이 드디어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를 연관시킨 것에 성공한 것이고 단수가 높은 뛰어난 계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아쉬울 게 없으니 이 문제로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한국은 수출 규제에 관한 일본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자주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 일본이 백색 국가로 한국을 돌려놓지 않으면 일본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 경산성 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동시 발표는 우연이랄까? 라며 어이없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지율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일본이 계속 부정하던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연관시켰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한국 언론도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금방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WTO 제소를 중지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본은 WTO 제소를 중요시해왔지만 한국은 이것을 유인구로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2-3년은 걸릴 것이고 한국은 불화수소를 이미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고 그 2-3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불화수소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WTO 제소는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한국의 양보로 보이게 하는 연출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늘리는 테크닉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얻은 세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협의에서 카드를 얻었다는 것인데 현재의 10억 달러를 47억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미국과의 협의가 80분 만에 결렬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미국은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 방위비 인상에 있어서는 좀 봐달라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이 얻은 소득으로는 청와대와 한국의 국방부와의 관계 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국방부는 지소미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청와대와의 의견 불일치가 눈에 띄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의 약화 우려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 내지는 공격당할 여지를 줄인 측면에서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케사다 교수는 한국의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 중에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주목하는데요. 역사적인 문제는 바로 강제징용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수출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소미아와 강제징용 문제까지 연결한 발언으로 패키지는 싫다는 일본의 입장을 알면서도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여 한미일 3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틀을 계속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평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입장 변화로 보이는 것이 그동안 한국이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원해왔는데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입장의 변화를 보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뻔히 속내가 보이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판결과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수출 규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그것이 모두 깨져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케사다 교수는 크게 보면 이번 결정은 한국이 만들어낸 외교의 예술이고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대가는
역사 문제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가 패키지가 되어버렸고 한국은 언제든지 다시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의 탓으로 돌리며 꺼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에 감정이 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분만을 본다면 일본하고 무슨 군사정보를 교환하나 지소미아는 그냥 중단해버리자 라고 해버리면 시원하겠습니다만, 외교도 하나의 전략 싸움이라고 본다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중지와 수출 규제 해제의 딜은 한국 외교 전략이 얻은 것이 훨씬 많다는 시각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